아버지, 죄송하지만 이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긴 저희 집이에요. 이렇게 남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시겠다는 거 실례인 건 아시죠? 실례라, 네 엄마 장례 끝나고 내가 하룻밤만 묵고 가겠다는데. 왜? 너희는 그것도 치가 떨리게 싫냐? 아버지, 우선 진정하시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내가 어제 니들 대화 다 들었다. 너희는 이 집 누구 돈으로 샀는지 벌써 잊은 거냐? 진명에 넘기신 지가 언제인데 또 그 소리예요? 막말로 부모가 자식한테 집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로 생색내셔도 안 통해요. 내가 너희 이 집 줄 때 그냥 준 거 아니다. 우리한테 잘하라고, 효도하라고 미리 준 거야. 부모가 사준 집인데 하루 묵는 것도 치를 떠는 자식한테 뭐가 이쁘다고 내가 집을 줘야 하냐? 이 집 당장 다시 내놔라.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제 명이잖아요. 이미 주신 건데 이제 와서 마음대로 그러시면 안 되죠. 명의? 이 집이 내 능력으로 산 거라도 되는 줄 아는구나. 나는 분명 조건 걸고 준 거고 그 조건을 안 지킨 건 너희야. 그러니 계약 파기다. 내가 법적으로든 해서든 이 집 되찾을 거니 그리 알아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4세 박춘복 씨입니다. 박 씨는 젊었을 적 서울 을지로 기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소리 요란한 조립 라인에서 눈썹 끝에 쇳가루를 묻히며 하루 12시간씩 버텼습니다. 박 씨는 가방끈은 짧았지만 끈기와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진 사람은 아내 혜숙이었습니다. 72세인 아내는 젊은 시절 버스 종점 근처에서 매일 새벽 5시 찬물로 떡을 불리고 어묵 육수를 우리며 포장마차를 2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등이 굽어도 그녀는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뿐인 외아들 동진이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44세가 된 아들 동진이는 부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남들이 기념일마다 레스토랑에 가는 동안 박 씨 부부는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의 학원비에나 보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아들이 남들처럼만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된 거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물집이 터져도 웃었습니다. 박 씨 역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도 아들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죠. 그 덕분일까요? 아들은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나와 지금은 서울시 산하의 7급 공무원에 합격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 혜진이를 데리고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동진 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혜진이는 인사는 공손했고 눈도 잘 마주쳤습니다. 무뚝뚝한 박 씨였지만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몇 달 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박 씨 부부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죠. 아버지, 결혼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한데. 공무원 월급으로는 10년을 모아도 서울에 방 한 칸 사기도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곁에 있던 며느리도 슬그머니 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값도 계속 오르잖아요. 빨리 살수록 좋죠. 그리고 나중에 애도 생길 텐데. 좁은 데서 시작하면 아마 애도 많이 힘들어할걸요? 자식이라는 단어에 아내의 표정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박 씨는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밤 박 씨 부부는 안방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집이 없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당신도 기억나죠?
박 씨도 신혼 초 월세방을 전전하며 눈치 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도와줄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늙어서 뭐 큰 집이 필요해요. 조금 작은 데로 이사 가고 그 돈으로 애들 보태주자고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박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맞나?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우린 고생해봐서 알잖아요. 그 서러움 걔들도 안 겪게 해줘야지. 결국 부부는 지금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싼 동네에 투룸 전셋집을 얻어 이사를 했죠. 지금까지 모은 적금을 모두 털어 서울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마지막까지 단단히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주는 건 없다. 우리가 늙어서 아프면 니들이 책임지는 거. 그 조건으로 주는 거야. 말로만 효도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작성된 것이 바로 조건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죠. 본 건물은 박춘복, 윤혜숙 부부의 노후 봉양과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함. 아들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런 걸 꼭 써야 해요? 가족끼리인데. 그러자 박 씨는 곧장 받아쳤습니다. 가족끼리라도 확실히 해야지. 우리도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는 건데 이 정도 말도 못하냐? 너희야 아직 젊어서 괜찮지만 우리는 다르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 집 주신다잖아.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렇게 해서 계약서는 작성됐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불안한 기분이 스쳤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시작한 그들의 얼굴은 한껏 밝아 보였습니다. 박 씨와 아내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찍힌 두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곧 보겠네요, 여보. 참 잘했다 싶어. 아내의 말에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들 부부도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죠.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박 씨 부부는 몰랐습니다. 아파트를 사주고 아들 부부가 입주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종종 전화가 오고 한번 신혼집 놀러 오라는 연락도 있었죠. 하지만 집 명의가 완전히 아들의 것이 되자 연락은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변화를 몸소 느끼면서도 아들 부부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아내는 며칠째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어지러웠음에도 조용히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떡갈비에 동그랑땡, 전을 부치기 위해 이틀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동진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좀 많이 하려고요. 오랜만에 집에 오는 거니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재료를 사왔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자식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정작 명절 당일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도 없었고 문자 한 통이 오후 늦게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에 따로 찾아뵐게요. 그 짧은 문자를 받은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박 씨에게 말했죠. 애들이 몸이 안 좋다네요. 어쩔 수 없죠. 그 아들의 문자 이후로 1년이 지나도 아들이 말하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죠. 어느 날 아내는 만든 김치를 몇 통 싸서 아들네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는 고집을 부렸죠. 그래도 김치는 줘야지. 며느리가 김치 담글 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나야, 혜진아. 문 좀 열어주렴. 짐이 많아서 좀 힘들구나. 아, 어머님이시구나. 지금 좀 집이 좀 정리가 안 돼서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아내는 들고 간 김치통을 조심히 내려놓은 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나마 그게 몇 달 만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엄마가 김치 놓고 갔다며. 아, 그거 잘 받았어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네가 직접 말해. 전화 한 통 못해? 요즘 통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사과는 했지만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대신 조용히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자식의 편을 들었습니다. 애들도 요즘 힘들겠지. 맞벌이에 살림까지 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래도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지. 아무리 바빠도. 박 씨는 짧게 그렇게 말하고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밤에 자다 숨이 차다고 하고 배를 잡고 앓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박 씨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담낭암 3기. 이미 간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으십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던 날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모든 일을 끊고 아내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의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 일정을 챙기고 밤새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도저히 오가는 게 어려워지자 병원 근처의 반지하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병실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아들에게 아내의 병 소식을 알렸을 때 아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처음 몇 번은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이번에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박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아내가 더 상처받을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 혜진이 왔니? 고맙다. 여기까지. 아내는 며느리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며느리의 말은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닌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아내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죠. 사실 저희도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남편도 말은 못했겠지만 요즘 회사 일도 불안정하고
남편이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어머님 이야기만 해요. 순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아내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혜진아, 동진이가 요즘 많이 힘든 거니? 바로 그때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던 박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내의 대화를 듣고 있던 박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박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지금 아픈 사람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돈 빌려달라 그거냐? 며느리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급해서 부탁드린 건데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은 아냐? 병실에서 돈 얘기 꺼내면서 동진이 이름을 들먹여? 너가 집사람이 아들 얘기에 약한 거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 다 안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고 머리를 툭 숙인 채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죠. 며느리가 병실 와서 돈 이야기를 하더라. 아, 너도 그딴 생각하고 있었냐? 넌 엄마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는 알긴 하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갈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핑계만 대고 끝내 어머니의 병실을 찾지 않았죠. 박 씨는 그런 아들에게 절망했습니다. 아내의 숨이 거칠어졌고 의사는 곧 마지막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혜수가. 동진이 곧 올 거야. 아들 얼굴은 봐야지. 하지만 아내는 끝내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그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혜수가. 병실 안엔 그녀의 빈자리가 무겁게 드리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박 씨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아들은 해가 완전히 뜬 오전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이미 정리된 이후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그 자리에서도 부자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단 한마디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로 부부의 평생 저축 대부분을 썼고 박 씨에게 남은 돈이라곤 아직 지급도 안 된 아내의 보험금과 정리하지 못한 반지하 원룸 열쇠 한 개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번 달 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죠.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고 서울엔 아들 집이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때의 차가운 분위기가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마음 한구석에선 며칠만이라도 편히 몸 좀 누일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결국 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 외곽의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박 씨는 잠시 벤치에 앉아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문틈으로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엔 웬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잠깐 좀 신세 좀 져도 되겠니? 몇 밤만 몸 좀 뉘려 그래. 아들도 퇴근에 들어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 순간 당황했습니다. 부부는 잠시 눈치를 주고받더니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지내시는 거면 아버님 친구분이나 친척분 계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면 요즘 모텔도 괜찮고 고시원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보름도 안 된 상황에서 아들의 집에서 며칠 지내겠다는 것도 이렇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죠. 그래도 하룻밤만 재워다오. 내일 다른 곳 알아볼게. 그래도 아들 집에서 겨우 며칠 지내겠다는 말도 이렇게 핀잔으로 돌아오자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박 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들 집에 오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지친 몸은 기력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가 좀 고프네. 밥 좀 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씻던 손을 툭 털며 말했습니다. 지금 밥솥에 밥은 없고요. 라면은 있으니까 끓여드릴게요. 마침 김치는 있거든요. 라면이 끓는 냄비 소리, 김치통이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대충 끓인 라면을 그릇에 담아 박 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릇을 받아든 박 씨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보고는 말했습니다. 밀가루는 소화가 잘 안 돼서 혹시 밥은 없니? 며느리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그제야 냉동실에서 찬밥을 꺼내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밥은 딱딱했지만 박 씨는 조용히 밥 한 덩이에 라면 국물을 말아 그릇을 비웠습니다. 잘 먹었다. 그렇게 말한 뒤 박 씨는 작은 안방 한쪽에 이불을 펴고 쪽잠을 청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틈 너머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나 진짜 너무 불편해. 이게 뭐야? 우리 신혼인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시게 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참아. 지금 아버지도 힘드시니까.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잖아. 설마 아버님이 여기 계속 사시려는 건 아니지? 은근슬쩍 빌붙으려는 속셈 아니냐고. 솔직히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답 없어.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내 아들은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랑 같이 지내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지. 내일 아침에 조용히 말씀드리자. 나가달라고. 그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어. 아무래도 서로 불편하잖아. 박 씨는 천장을 보며 이 집을 사주던 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박 씨의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동진이도 고마워할 거야. 나중에 우리 늙으면 잘해줄 거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아들도 감격해하며 말했었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하지만 현실은 부모가 자식 집에 하룻밤 묵는 것도 끔찍히 싫다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쫓겨나듯 내몰리는 자신의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들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여기 30만 원 들어있어요. 근처 고시원 한 달 치는 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여긴 저희 집이에요. 이렇게 남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시겠다는 거 실례인 건 아시죠? 마치 자신들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는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오히려 당당하다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박 씨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실례라. 네 엄마 장례 끝나고 내가 하룻밤만 묵고 가겠다는데. 왜? 너희는 그것도 치가 떨리게 싫냐? 박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선 진정하시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내가 어제 니들 대화 다 들었다.
너희는 이 집 누구 돈으로 샀는지 벌써 잊은 거냐? 박 씨가 자신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사실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짐승도 고마운 줄은 안다. 근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진명에 넘기신 지가 언제인데 또 그 소리예요? 막말로 부모가 자식한테 집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로 생색내셔도 안 통해요. 박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동진아, 내가 너 이 집 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냐? 그냥 준 거 아니다. 우리한테 잘하라고, 효도하라고 미리 준 거야. 부모가 사준 집인데 하루 묵는 것도 치를 떠는 자식한테 뭐가 이쁘다고 내가 집을 줘야 하냐? 이 집 당장 다시 내놔라. 그 말에 아들은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제 명이잖아요. 이미 주신 건데 이제 와서 마음대로 그러시면 안 되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반발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명희? 이 집이 내 능력으로 산 거라도 되는 줄 아는 거냐? 나는 분명 조건 걸고 준 거고 그 조건을 안 지킨 건 너희야. 그러니 계약 파기다. 내가 법적으로든 뭐든 다 되찾을 거니 그리 알아라. 박 씨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던 아들, 병실에서 돈을 요구했던 며느리,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 말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굳었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준 30만 원을 꼭 쥔 채 조용히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돈으로 상담을 받고 아내와 함께 작성했던 조건부명의 이전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이네요. 이 조건이 위반됐다면 무효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절망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죠.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조건 위반 사실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해요. 박 씨는 그때부터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아내가 생전 며느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 며느리가 아내에게 쏘아붙인 메시지 캡처들을 정리했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불참 기록, 병간호 외면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병든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찾아온 기록들까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정식으로 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은 차가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고 박 씨도 자신의 변호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들 부부 측 변호사는 자신들의 명의임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정당하게 증여받은 부동산이며 명예 이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부모의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로 일방적인 증여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담담하게 그간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아내가 생전 며느리에게 보낸 안부 메시지에 대한 차가운 답장들, 명절 불참 통보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내의 장례식 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아들 부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설마 아버님이 여기 계속 사시려는 건 아니죠? 은근슬쩍 빌붙으려는 속셈 아니에요? 그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고 아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일부러 소홀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식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거주하면서도 증여자인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투병 중일 때도 외면했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건부 증여를 완전히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는 무효이며 부동산은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결과는 아들 부부의 완전한 패소였습니다. 집 역시 박 씨에게 다시 돌아왔죠. 그날 오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아들과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보며 박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지. 그 밤 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굽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험금도 들어오고 집도 되찾은 박 씨는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닌 햇볕 드는 거실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아서 해진 옷들을 새로 사고 싸구려 라면과 찬밥 대신 신선한 재료로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 먹었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사서 챙겨 먹고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이번 일로 돈 없는 부모의 처지는 서럽다는 말을 박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도 결국은 모두 돈 때문이었죠. 한편 아들과 며느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재판 과정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부모를 법정에서 상대로 한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혔죠. 동료들과 지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며느리 역시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급하게 구한 새 집은 박 씨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살았던 것과 똑같은 낡고 초라한 반지하였습니다.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나는 그 공간에서 아들 부부는 비로소 박 씨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은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죠. 며느리 역시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최소한의 예의였다. 너희는 그마저도 없었어.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박 씨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떠난 너희 엄마를 그리워할 가족이 너희 둘뿐이었어. 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았겠냐? 그동안 아비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다. 이번 일로 나도 자식 없는 셈 치고 연 끊고 내 인생 살련다. 더 이상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도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거실에서 박 씨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고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박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게 맞을까? 사진 속 아내는 그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당신이라면 날 잘했다며 다독여줬을까? 아니면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품어야 한다며 다그쳤을까? 이젠 곁에 없으니 물어볼 수가 없구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죠. 내가 아들 며느리와 연을 끄는 것이 정말 옳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걸까? 여러분들 박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